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윌비스 법원직 학원에서 그 헌법을 담당하고 있는 이국영 강사라고 하는데, 그 사진이랑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포토샵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저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했지만 조금 못 미쳐가지고 저를 다시 보게 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번에 2026년도에 치러진 법원직 9급 헌법 기출을 간단하게 이제 총평도 드리고 설명해 주면은 좋을 것 같아서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를 한번 가볼게요. 총평이 먼저 있습니다. 그 최근 이제 3년간 출제 경향을 한번 써봤는데 뭐 이게 크게 유의미하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헌법총론이랑 기본권이랑 통치구조론 파트로 이루어지는 우리 헌법 시험이 사실은 비슷한 비율로 나온다는 거죠. 쭉 보면 이렇게 비슷한 비율로 나오고 있죠.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는 이유들은 뭐냐면은 교수님들마다 예를 들어서 뭐 정당제도나 지방자치제도가 뭐 헌법총론이다, 뭐 기본권이다, 통치구조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같은 내용인데 그런 좀 목차가 조금 다르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임의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한 거고 대충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기본권 파트에서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기본권 파트를 중점적으로 공부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양도 가장 많습니다. 근데 이제 헌법총론 부분이나 아니면 통치구조 파트를 버리면 안 됩니다. 버리면 그만큼 여기서 무조건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 부담이 돼요. 그 다음에 뭐 조문이나 판례나 헌정사 등 이론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좀 판례가 많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이번에는 특별하게 조문이 좀 더 많이 나왔다. 이 말은 뭐냐면 통치구조 파트에서 판례가 있고 그 다음에 조문이 있는데 좀 외워야 될 게 많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아마 이제 이번 시험에 있어서 그 약간 푸는 시간의 단축이라든지 아니면은 난이도를 조금 결정한 게 아닌가. 외워야 될 거를 잘 외웠냐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이제 개별적인 문제 보면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하고요. 뭐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뭐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한테 어려운 게 기출 문제집을 아무리 딸딸 공부해도 기존에 기출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100개 기준입니다. 100개의 지문을 기준으로 할 때 10개에서 15개 정도 나온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지문들을 우리가 최신 판례라든지 라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마지막에 이런 것들을 보충하면 어느 정도 보완이 돼요. 그래도 여러분들 법원직 공부할 때 8과목 공부해야 되니까 공부량이 너무 많죠. 그래서 남들은 했지만 본인은 못 해가지고 조금 정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문제들이 뭐 3문제, 4문제는 됐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헌법 공부할 때 우리가 4과목을 한꺼번에 보죠. 헌법이 있고 그다음에 국사가 있고 그다음에 국어가 있고 영어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보통 70분 이상을 쓰기 때문에 헌법이나 국사를 15분 안에 풀어야 되는 압박감이 있어요. 그래서 확실히 답을 골라야 될 문제에서 좀 시간을 줄여 놓거나 아니면 승부를 못 보면은 전체적으로 어려움을 느낄 수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이제 문제를 처음 봤을 때는 그 난이도는 2025년도 헌법 시험이랑 비슷하거나 좀 더 어려운 정도로 평가가 되는데 이게 작년 기준으로 보면 합격자 평균이 82점 정도 돼요. 그래서 5개 정도 틀리면은 헌법만 봤을 때는 조금 무난하게 본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거기서 더 2, 3개 맞춰버리면은 영어라든지 뭐 올해 민법 어렵게 나왔으니까 그런 민법에서 틀렸던 것들을 보충할 수 있겠죠. 그래서 8과목들을 유기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우리 입장에서는 헌법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전체적으로 합격자 평균이 80점 이상은 나오니까 이런 정도를 목표로 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100점을 목표로 공부를 하면 엄청난 공부량이 필요해요. 근데 그거는 한 과목 볼 때 시험 볼 때는 하는 것이지 8과목 볼 때는 이런 공부 방법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80점을 맞으려면 어떤 공부를 해야 되냐면 90점을 맞는 공부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 시험에선 이 점수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이겠죠. 그랬을 때 그 3번 문제 보시면은 W 교재랑 그다음에 최신 판례를 정확히 되게 중요하죠. 눈에 바른 게 아니라 정확히 잘 공부했다면 충분히 그 점수 이상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1교시의 시간 압박과 8과목의 공부량 변수로 인해서 실제 시험에서는 막상 88에서 92를 맞기가 힘듭니다. 근데 이제 이 필기 시험이 끝나고 이제 면접반이 시작이 되면은 뭐 은근슬쩍 이제 헌법 점수 물어볼 때 대부분의 합격자들은
80점 이상은 맞아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헌법 과목 전략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어느 정도는 공부량이 받쳐줘야 합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는 쉽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민법 공부하거나 민사소송법 공부하느라 쉽지 않은데 그래도 마인드를 처음에 어떻게 가져가는지는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4번을 막 쓰다가 고치다가 했는데 그래도 외울 건 외워야 됩니다. 외울 건 외워야 됩니다. 그다음에 공부할 건 공부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5번도 했는데 통치고 저 버리겠다. 어차피 기본권에서 시험 많이 나오는 거 아니냐. 법원직 기출 아닌 거 버리겠다. 어차피 법원직 시험 아니냐. 그다음에 헌법 공부할 시간 없는데 헌법 공부량 줄이고 민사소송법이나 민법에서 승부를 보겠다. 그러면 그게 되던가요? 이번 민법 같은 경우가. 그다음에 최신 판례 안 봐도 되냐. 여러분들 우리가 최신 판례만 잘 보고 들어가도 맞출 수 있는 문제가 5문제 이상이 됩니다. 왜 그런 거를 안 보고 막판에 쫓기는 마음을 알겠는데 할 거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문제가 뭐냐면은 다른 학생들도 다 똑같이 안 하면 문제가 없거든요. 똑같이 다 틀릴 거니까. 근데 조금이라도 더 노력해가지고 선생님이 챙겨준 거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보고 하나라도 더 보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냥 버리고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버려도 돼. 그래도 합격할 수 있어. 라고 제가 그렇게 위안을 주면은 묵묵히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 좀 신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할 때 206 조금 싸가지 없다, 시크하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많이 하는데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저 좋으려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합격시키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한테 돈을 지불하셔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려는 학생이자 고객이고 저는 일종의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돈을 많이 벌으려면은 여러분들을 합격을 많이 시켜야 돼요. 여러분들의 장수생 만들어가지고 돈 벌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외울 건 외우고 공부하자는 건 공부하자라는 취지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강조할 건데 이런 식으로 특정 파트를 버려도 되냐라는 질문은 여러분들이 법원직 공부할 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나중에 여러분들 공부하다 보면 마음도 꺾이고 괴로워져가지고 특정 파트를 버리거나 안 나올 것 같은 거 버리고 싶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냥 꾹 참고 한 번만 더 보면 되는 문제이지 그냥 버리고 시작하면은 여러분들 맞출 수 있는 문제도 못 맞춰요. 여러분들 이렇게 말하면 조금 서운하겠지만 사실 최근에 법원직 합격자들 점수가 그렇게 막 고득점을 요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막 법원직들 합격자들 점수가 막 84, 평균이 84, 86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는 여러분들 막 78, 79 이러잖아요. 전국 같은 경우에는. 지방 같은 경우에는 70점대 초반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맞출 수 있는 문제는 무조건 맞춘다라는 접근으로 우리 선생님들이나 강사분들이 이 정도는 봐야 된다라고 줄여둔 내용이 있다면 그거는 최소한 봐야 되는데 줄여놓은 내용도 많다고 불평하면서 이런 식으로 버리기 시작하면은 공부가 쉽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초시생분들 저 처음 봤을 때 저 사람 너무 싸가지 없어 보인다라고 말해도 어쩔 수가 없는 게 여러분들을 합격시키는 게 제 목표이자 어떠한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세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되게 많이 쓰고 고쳤어요. 그래서 이 정도로 순화해서 말했다. 좀 더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세요. 헌법 점수가 80점 미만인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멘탈을 좀 추스려요. 그래서 시험지 다시 보잖아요. 왜 틀렸지 싶은 거예요. 왜 틀렸지? 남들은 맞추는데 왜 틀렸지? 공부를 안 하니까 틀리지. 그러니까 한 번 보고, 2번 보고, 3번 보고, 4번 보고, 5번 보는 게 다를 수밖에 없다. 근데 여러분들 임의로 한 2번 정도만 보면 되겠지. 나머지는 뭐 조상님이 맞춰줄 거야. 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순간 공부는 쉽지 않아진다 이거예요. 알겠죠? 그러면은 이제 조금 시크하게 말했던 거는 뒤로 하고 그 초시생들과 아니면 이제 재수생분들이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면 좋겠구나. 그 다음에 이런 문제는 시험장에서 쉽지 않았을 수 있구나. 이런 문제는 되게 쉽게 풀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이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1번부터 딱 나와. 여러분들 우리 헌법 개정안은 무조건 무슨 투표라 그랬어요? 기명투표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거 1번 딱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실제 시험에서는. 내가 진짜 부탁드렸잖아. 뭐 기명투표든 무기명투표든 상관없이 어쨌든 딱 하나만 외우자고. 헌법 개정할 때는 헌법을 바꿔버리면
그거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기가 어려우니까 잘못 만들어진 헌법을 책임을 지게 하려면 대통령이 누군지를 아니까 그 당시에 국회의원 300명 중에 그거 찬성한 사람들 이름 까고 투표하자, 이런 식으로 헌법 개정안만큼은 반드시 기명 투표를 한다라고 보고 무기명 투표네 옳지 않은 애 1번 찍고 넘어가는 거예요. 실제 시험에서는 이런 식으로 시간을 줄여야 됩니다. 그게 쉽지 않았을 수도 있다. 2번 F감성. 2번은 여러분들 무조건 시험에서 나온다 그랬죠.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이 됐어요. 그럼 15일 이내에 공포해야 되죠. 만약에 공포를 안 했다 그러면 확정이 된다. 그래서 재의결할 수 없다.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죠. 3번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죠. 3분의 2 정족수도 세 가지 정리를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실제 시험 공부할 때도 이 3분의 2만큼은 잘 외워야 되는 정족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으로부터 환부된 법률안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는데 여기서 공부가 부족하면 1번이냐 4번이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제대로 했으면 헌법 개정만큼은 무조건 기명 투표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알겠죠? 2번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 임명하고, 여러분들 이것도 공부를 열심히 했고 외울 거 외웠으면 감사원이라는 게 하나의 두 문자였어요.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은 임기가 4년이고 한 번은 중임이 됩니다. 그래서 감사위원은 한 번은 중임이 되기 때문에 바로 틀렸어요. 이것도 여러분들 문제 풀어보면 느끼는데 출제위원이들이 야 너네 외울 거 제대로 외웠냐? 이거 물어보는 느낌이에요. 판례야 길게 낼 수 있지만 조문을 길게 낼 수는 없으니까 너네 외울 거 확실히 외웠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1번 찍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여러분들 안 봐도 되죠. 실제 시험에서는. 왜냐면 시간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2번 보시면 감사원의 감찰사항에 국회나 법원이나 헌법재판소 소속된 공무원은 직무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좋아하지 말고 법원에서는 따로 감찰기관이 따로 있다 그랬어요. 독자적만에. 그다음에 3번은 재헌헌법 같은 경우에는 감사원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심계원이라는 게 있었었고, 그다음에 우리가 감사원이라는 게 최초로 만들어진 것은 두 문자를 하나 썼었죠. 바로 인감극단 해가지고 이게 몇 차 개정헌법이냐면 5차 개정헌법인데 재헌헌법 때는 심계원이라는 기관이 있었고 5차 개정헌법 때부터 감사원이라는 게 있었다라고 시험 시간에 읽을 시간이 없었겠죠. 1번 찍고 넘어가는 거죠 원래는. 4번 감사원장이 거리되거나 사고로 인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 짬밥 쌀밥이라는 두 문자, 저 안 좋아하는 두 문자인데 이게 뭐냐면 최장기간 재직하는 감사위원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감사위원이 같은 경우가 재직기간이 같은 감사위원이 2명 있을 때는 쌀밥 연장자가 직무 대행한다. 알겠죠? 실제 시험에서는 이거 안 읽고 1번 찍고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3번 여기서부터 조금 길어지지 판례가. 1번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할 때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럼 여러분도 우리가 세 번째 줄 중간에 피고인이 구속이 됐어요. 그럼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돼서 재판받을 수도 있고 이 사람이 별건으로 구속이 됐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별건으로 구속된 경우에도 변호인이 필요가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어떤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이 A로는 이미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 놓은 상태예요. 하지만 B라는 다른 죄를 재판을 받을 때는 다시 미결 수용자여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다른 형사 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지만 다른 사건에서는 다시 무죄로 추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읽으면 돼요. 2번은 형소법에서도 나오죠. 좀 가리네 밑으로. 자, 2번 피의자 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에 의사교환 등을 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형사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률 상담 등이 기재된 서류나 자료는 그런 중요한 대화들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두 번째 줄 오른쪽에 압수를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피의자나 피고인이 변호인과 나눈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서류 같은 것은 함부로 압수되면 안 된다. 이제 형사법에서 배우고. 3번 요건 여러분들 제가 최신 판례 잘 공부하라 그랬어요. 정말 중요한 판례라 그랬죠. 이 판례가 여러분들 뭐죠? 토요일 야간에 체포 구속 적부심사 준비를 위해서 변호인 접견 신청에 대해서 근무 시간도 아니고 너 예약도 안 했으니까 거부했잖아. 이런 식으로 빨간색 물결을 치는 것은 기본권 등을 침해한 위헌 판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도 이렇게 정리를 해줬는데 어떤 판례랑 정리를 하라 그랬다? 현충일 날
아니 평일 주말에 그러니까 주말은 아니고 죄송합니다. 평일날 오전 오후에 얼마든지 뭐 할 수 있었는데 변호인 접견할 수 있었는데 그때 안 하고 굳이 현충일 새벽 3시에 접견 신청하는 걸 금지한 것은 합헌이지만 요 판례가 어떻게 따라 그랬어요? 토요일날 밤에 체포구속적 부심 시간도 몇 시간 없는데 빨리 변호인 접견 신청 받아줘야 되는데 그거 근무 시간 아니니까 거부한다. 이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아주 중요한 최신 판례라고 공부를 했죠. 그럼 이제 4번이 답으로 남잖아요. 옳지 않은 걸 골라야 되니까 4번은 어디에 포인트를 해야 돼요? 수사기관의 후방 착석 요구 행위가 바로 기본권을 침해하죠.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했으니까 틀렸죠. 이거는 뭐도 중요하다 그랬어요. 뭐 다시 공부하시는 분들은 목적의 정당성부터 위배가 되는 중요한 판례라고 이제는 기억이 나죠. 그래서 사실 4번 지금 몇 번까지 풀었으면 3번까지 풀었는데 여기까지는 쭉쭉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 4번에서 좀 걸려요. 봐보세요. 여러분들 3번 지문 보세요. 3번 지문이 이거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쳐 읽다가 지쳐. 4번도 지금 절반 이상이야 한 지문이.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지문은 어려우니까 2번부터 접근해 볼게요. 이거 시험에서 많이 나왔죠.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 첫 번째 포인트, 헌법의 명문으로 규정은 안 돼 있지만 중요한 기본권이긴 하다. 읽어버리면 오케이 동그라미. 그다음에 3번. 선생님 이거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디에 있죠? 자, 여러분들이 다 경험한 거예요. 고교 평준화 지역에서 우리 일반고 갈 때 뭐 한다? 추첨 제도 하죠. 이게 뺑뺑이 제도라고 했죠. 요게 쭉 보시면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공부하는 거죠. 이런 의도겠죠. 문제를 풀 때. 그다음에 4번 여러분들 뺑뺑이 돌렸던 거 이것도 쉽죠. 의무 교육 대상인 중학생에게 학부모에게 급식비 부담시키는 것도 합헌이죠. 왜냐면 급식비가 의무 교육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학부모에게 조금 부담시켜도 된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의무 교육의 무상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고민이 뭐냐면은 1번이 보여. 그러니까 정답이 없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 의도가 있겠죠. 근데 1번의 의도가 뭐냐? 선생님이 여러분들 강의할 때나 아니면 초시생분들 강의할 때도 똑같이 알려줄 건데 자유권적 성격이 있고 사회권적 성격이 있거든요. 자유권적 성격은 여러분들이 이미 가지고 태어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더 챙겨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침해하지 마세요 내 자유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면 잘 봐요. 초록색으로 써볼게요. 국민이 능력에 따라서 균등하게 교육을 받고 싶은데 공권력이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안 건드렸으면 좋겠다. 내 자유니까. 내가 교육받고 싶다는데 안 건드렸으면 좋겠다. 요거는 무슨 성격이겠어요? 이게 자유권적 성격이겠죠. 그 다음에 학교 같은 거 좀 지어줬으면 좋겠다. 배려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복지 같은 걸로 필요하다. 그러니까 나는 국가한테 요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조금 배려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거는 사회권이죠. 근데 봐요. 자유권이 전자인데 틀렸죠. 이거 바꿔서 낸 거죠. 그래서 가끔은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바꿔서 내는 경우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장에서는 좀 어려웠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문제 풀 때 2, 3, 4번 보고 이거 주는 거구나. 그래서 1번을 제끼면 되는 거구나 라고 풀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사회권적 성격, 자유권적 성격 바꿔서 내는 문장들은 꽤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3번 문제는 지금 봐도 너무 길다. 그죠? 문제 5번. 문제 5번은 쉬웠습니다. 왜 쉽냐? 이거 문제를 안 줬는데 이거 이중처벌 금지 원칙이거든요. 여러분들 이중처벌 금지 원칙이 위배된 판례가 있어 없어? 없어. 왜냐면 4번 같은 거 보시면은 형법상 사회봉사 명령이나 수강 명령은 보안 처분이죠. 보안 처분은 형벌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서 말하는 형벌에 해당하지 않죠. 그래서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서 말하는 처벌과 본질적인 차이가 그래서 틀렸어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중처벌금지 원칙이 위배된 것도 없고 보안처벌이랑 형벌은 이중처벌금지 원칙에서는 무조건 분리가 돼야 된다. 그럼 여러분들 1번 보시면은 벌금형에 대해서 노역장으로 바꾼 것인데 요건 새로운 처벌이다 아니면은 네가 벌금을 안 냈으니까 몸으로 때워라라고 바꾼 거에 불과하다? 바꾼 거에 불과해요. 그래서 이중적인 처벌이 아니니까 관련이 없다. 2번
헌법 제13조 이중처벌금지 원칙은 동일한 범죄에서 대한민국 내에서 거듭 형벌권 행사돼서는 안 된다. 그러면 외국에서 처벌받은 애 우리나라에서 또 처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게 이중처벌이 아니다. 이번에 기억났죠? 3번 이행강제금 판례는 스킬도 있고 풀어도 되는데 이행강제금 판례는 다 펀인데요. 이행강제금은 행정벌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가 형법상의 이중처벌금지 원칙에서 말하는 형벌이 아니니까 마지막 줄에 형벌권 실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풀어버리면 되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사실 4번 보고 풀어야 돼요. 알겠죠? 바로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이 보안처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중처벌이 아니다. 자, 6번이 좀 어려웠죠? 개헌 문제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1번, 2번, 4번 제끼고 3번 골랐을 것 같아요. 잘 보세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가 폐회 중이야. 근데 여러분들 이거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계엄을 막을 수 있는 게 누구밖에 없냐면 국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국회가 폐회 중일 때는 지체 없이 국회 집회를 요구해야 돼. 이거랑 재시생들 위주로 이제 알려주면은 요거랑 비교해야 될 게 국회가 폐회 중인 경우에는 상관없는 게 뭐였어요? 바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이 있었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런 것들을 괜히 W나 이론 강의에서 비교해주면서 막 목에 핏대 서가면서 괜히 비교해주는 게 아니에요. 나올 건 나오니까. 그래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이랑 조금 비교가 되면은 재시생분들은 조금 떠올렸으면 좋겠다. 알겠죠? 그다음에 비상계엄은 여러분들 원래 있었던 기출이죠. 그래서 경력이 뭐냐면 별다 줄이네. 경찰력이에요. 경찰력. 원래 우리나라 치안은 경찰이 담당하는데 비상계엄이나 경비계엄, 계엄 같은 건 군인들이 이제 치안을 담당하잖아요. 그래서 병력으로서 기존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니까 미리 사전적 예방적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맞죠? 그럼 4번 보시면은 요거 여러분들 잘 조문 중요하다고 했죠.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 초병, 초소, 유독 음식물 공급, 포로, 군용물에 관한 제중 그리고 이거 조심해야 된다 그랬죠? 왜냐하면 계엄에는 비상계엄도 있고 경비계엄도 있는데 일반 국민을 군사법원에서 재판받게 할 수 있는 계엄은 무슨 계엄해야 된다? 비상계엄해야 된다. 그럼 이제 3번이 틀렸고요. 3번은 솔직히 말하면은 요 부분이 틀렸어요. 거주 이전의 자유를 박탈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비상계엄 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이라 할 때 체포구금 압수수색 이런 형사나 언론출판 집회결사라는 표현의 자유에서는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는데 거주 이전 이런 것까지는 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고 3번은 사실 기존에 어떤 기출에서도 나온 적이 없었던 기출인데 이런 형태의 문제가 한 2문제 정도 되거든요. 이번 시험에서 너네 기출 안 된 것도 낼게. 근데 문제는 맞추게 해줄게. 그게 뭐예요? 조금 고생해서 다른 확실한 지문 골라내면은 맞출 수는 있게 해줄게 라는 의도예요. 하지만 그것은 출제위원들의 생각이고 우리들이 시험 보는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3번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기출이 안 됐던 지문이다. 좋아요. 문제 7번 쉽네요. 119조의 경제 질서는 직업의 자유랑 같은 경제에 관한 기본권에 따라서 구체화된다. 맞고요. 여러분들 2번도 제가 스킬 알려줬어요. 이거 23조 1항 2항이냐 23조 3항이냐 물어볼 때 뭐 빼고 다 23조 1, 2항이다? 고급 골프장은 공용 수용 판례랑 우리 법원직에서 나왔던 하천 편입 토지 판례 빼고는 다 23조 1, 2항으로 풀고 1초 코스로 끝냈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이미 기출이니까 도로 등 영조물 주변에서 광물을 캐고 싶으면 소유자 등의 아니면 관청 등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왜냐면은 땅이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 그게 23조 3항의 수용 사용 제한이다? 아니다. 23조 1항이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거 개별적으로 외우는 거 아니라 그랬죠? 23조 3항에 해당하는 사건 몇 가지 빼고는 다 여기에 해당한다고 해버리면 여러분들 이것도 사실 문제를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거예요. 3번, 4번은 조문 그대로니까 여러분들이 조문을 확인하면 되는데 이 7번 문제를 낸 취지는 뭐냐면은 포인트가 23조 1, 2항에 해당하는지 3항에 해당하는지를 조금만 신경 써서 23조 3항에 해당하는 사례를 몇 가지만 공부하면 나머지는 23조 1, 2항 제한이다 라고 풀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좋습니다. 문제 8번. 이건 너무 쉬운 문제인데 8조 1항이 명시하는 정당 설립의 자유는 정당 설립뿐만 아니라 조직 그리고 활동의 자유도 모두 포함이 된다. 그 다음에 요거는 쉽죠. 시도당은 몇 명 이상? 1000명 이상 당원을 가져야 된다. 과도한 부담을 지운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니까 합헌. 3번이 너무 답이다. 복수 정당 가입 금지 합헌이죠.
어떤 사람이 까고 말할게요. 어떤 사람이 더불어민주당도 가입해놓고 똑같은 사람이 국민의힘당도 가입하면 좀 그렇다. 그래서 2개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합헌입니다. 근데 헌법 위반된다 했으니까 틀린 지문이죠. 4번. 정당의 산제도는 이중적 성격이 있죠. 그래서 두 번째 논쪽에 정당을 보호한다는 성격과 그다음에 헌법을 보호한다는 이중적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8번도 문제가 어렵진 않았네요. 헌법소원 심판 권리보호익 1번. 헌법소원은 이거 민사소송법상의 소외이익이랑 비슷한 요건이라고 그랬죠. 심판 청구 당시에 기본권의 침해가 있었지만 결정 당시에 이미 침해 상태가 종료되었다면 굳이 너 문제 해결됐는데 뭐하러 헌법소원을 하냐. 이게 원칙이다. 원칙인데 예외도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미 끝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헌법소원 제도는 청구인 자신의 주관적인 기본권 침해를 구제를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헌법 질서도 지키기 위한 것이니까 만약에 심판 청구에 의한 결정이 청구인들의 주관적 권리 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1번처럼 그 기본권 침해가 이미 끝나버렸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교도소 안에서 불편한 상황을 당했는데 그 사람이 심판 청구할 당시에는 교도소에 있었지만 그 사람이 이미 교도소에서 출소하고 난 다음에는 그러한 행동들을 당할 가능성이 없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하지만 헌법 질서의 수호 유지를 위해서 그걸 꼭 헌법적으로 해결해야 되거나 아니면 그러한 침해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다? 그러면 예외적으로 심판 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 친절한 문제, 원칙 주고 예외 줬어요. 그러니까 1번, 2번은 쉬워요. 저 개인적으로는 친절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럼 3번, 4번인데 제가 이론 강의 마치고 W 강의 하거나 아니면 이론 강의 막판에 헌법재판소 파트 들어갈 때 정말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판례 결론을 안다? 뭔 소리요? 여러분들이 어떤 판례 결론을 알아요. 결론을 안다는 것은 이게 인용 결정인지 기각 결정인지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무슨 요건을 통과했냐면 소송 적법 요건은 통과한 거예요. 소송 적법 요건 중에 지금 보고 있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데 이게 인정이 되니까 본안 판단 가가지고 인용기각 뜬 거예요. 3번이 그렇죠. 유친으로 하여금 갇혀있는 사람 유치실 내 화장실 사용을 강제했어요. 이게 뿡뿌직 판례예요. 내가 변 보는 게 너무 칸막이 높고 하니까 다 보인다. 그래서 기본권 침해가 인용된 위헌 판례거든요. 그러면은 소송적법 요건인 심판 청구의 이익이 인정이 됐겠죠. 그래서 4번 보고 틀린 거 푸는 거예요. 저는 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은 안 해요. 알겠죠? 근데 여러분들 요거 4번에 우리 장교는 나라를 지키시는 분들인데 남자분들은 다 알겠지만 위수지역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휴가 외출 가거나 외박 가더라도 바로 부대에 복귀할 수 있도록 너무 멀리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외출 외박 지역을 2시간 이내에 복귀 가능한 지역으로 한정한 게 합헌이거든요. 합헌이고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은 심판 청구의 이익은 본안 판단에서 인정이 됐으니까 틀린 질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문제 푸는 스킬을 많이 알려주는 것은 실제 시험에서 응용할 수 있도록 연습을 시켜주는 거고 이렇게 결론이 나온 판례를 우리가 안다면 거꾸로도 봐가지고 풀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좀 기억이 날 것 같아요. 알겠죠? 좋습니다. 10번 선거제도 이거 5순환 문제 풀면 1초 컷이었죠? 5순환이 아니지 미안합니다. 4순환 전범위 모의고사에서 똑같이 나왔죠? 봐봐. 1번은 쉽죠. 보통 선거의 원칙 일정한 연령에 달하면 선거권 부여. 우리나라는 몇 살? 18세. 이런 거 조심해야 되죠. 공직선거 법이다. 법률이고 헌법이 아니다. 2번 평등선거의 원칙은 평등의 원칙이 선거제도에 적용된다. 그래서 수적 평등, 그 다음에 가치의 평등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게리맨더링이라는 단어를 알면 틀리고 맞추고 모르면 틀리는 거예요. 게리맨더링이 뭐냐면은 입법자들이나 아니면 권력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선거구를 마음대로 짜버리는 걸 말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조금 불편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인천광역시 어디랑 부산광역시 어디랑 합쳐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냐면은 지역적인 색채도 다르고 너무 많이 떨어져 있는데 인천광역시 일부랑 부산광역시 일부랑 합쳐가지고 하나의 선거구를 만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게리맨더링이라는 게 뭐냐면은
권력자들에 의해서 선거구가 합리적이지 않은 선거구를 마음대로 자기들 입맛대로 만드는 것을 게리맨더링이라고 해요. 그럼 게리맨더링이라는 단어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죠. 그러면 게리맨더링을 부정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해야 되겠죠. 이거를 문제를 똑같이 냈다. 그래서 잘 찍는다 이거예요. 잘 찍는다고 하고 싶지 않아요. 잘 가르친다 이거예요. 3번 직접 선거의 원칙인데 두 번째 줄에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서 보면은 국회의원 선출할 때 선거권자의 의사가 직접적으로 반영이 돼야 된다. 이거는 틀린 지문 아니고요. 쉽고요. 4번 이건 이제 조문인데 최근에 이제 선거했죠. 6월 3일에 선거했는데 이 비밀 투표 원칙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누구에게도 알릴 필요가 없어요. 내가 누구 찍었다는지. 그래서 오히려 알리는 게 비밀 투표 원칙에 위배가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누구 찍었다는지 뭐 방송사나 그런 사람들이 물어보면 알리고 싶지 않으면 알리고 싶지 않아도 돼요. 알겠죠? 11번 1번과 2번 법무사 시험에서 나와가지고 우리 법원직 시험에서 그대로 나왔어요. 바로 장애인분들과 관련된 것인데 이 장애인의 접근권이 헌법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우리 최판에서도 배웠고 W에서도 배웠죠. 그 다음에 1번의 34조 5항이 장애인과 같은 약자에 대해서 좀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이 판례에서 설명했던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건물이나 지하철 같은 거 이용하려면 장애인분들도 일반인들이랑 비슷하게 이용을 하려면은 에스컬레이터나 아니면은 계단 경사로 이런 걸 잘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그 에스컬레이터를 몇 개 만들어야 되는지 어느 정도 규모이면 몇 개 만들어야 되는지 아니면 입구를 몇 개를 뚫어가지고 경사로를 어떻게 만들고 휠체어가 어떻게 갈 수 있는지 만들어야 되는지 이게 하늘로부터 뚝 떨어지는 게 아니죠. 그런 기준들은 누가 입법을 해야 돼요? 입법자가 입법을 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들 그 입법자가 그 기준에 대해서 입법을 안 하면 조금 이기적인 건물주들이 장애인들을 위해서 돈을 더 많이 들여가지고 이런 것들을 설치해 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안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건물주 등이나 국가 시설에 장애인분들 에스컬레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기는 어렵겠죠.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몇 개 이상 만들어! 라고 법을 안 만들어도 돼요?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야 되죠. 그쵸? 그러면 행정입법에서 정한 평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 시설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서 사회 경제적 발전 정도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를 따라가지 못한다. 그럼에도 정당한 입법 시 개선입법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어요. 옛날 기준이 현재 장애인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법을 고쳐야 되는데 안 고치고 뭉개고 있으면 그 입법 부작위는 위법한 거예요. 그 위법한 입법 부작위 때문에 장애인분들은 뭐를 당하게 해요? 손해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행정청의 개선 입법 의무 불이행에 따라서 그 의무가 보호하고자 했던 장애인이 입은 손해는 당연히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이 되는 손해니까 국가가 법을 만들어야 되고 고쳐야 되는데 안 고침으로써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장애인분들한테 보상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겠죠. 보상을 해주기 싫으면 애초에 법을 잘 만들던가 해가지고 우리가 4번 지문이 답이 되겠습니다. 배상을 해줘야 된다.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 12번 1번 행정심판 문제죠. 행정심판 할 수 있다. 그래서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만이 담당할 수 있고 그다음에 행정심판은 전치주의가 인정이 된다.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2번 기본권의 보호는 우리가 이제 1차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두 번째 줄에 사법부도 헌법의 일부인 기본권의 구속을 받고 법원도 재판을 할 때 기본권을 준수해야 된다. 당연히 맞는 질문이겠죠. 그럼 이제 3번이 알려준 내용이 있네요. 잘 보세요. 지금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을 할 수 있죠. 지금은 바뀌었죠. 옛날에는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불가능하고 됐는데 이거 합헌이었어요. 합헌이지만 지금은 가능하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잘 봐.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이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한 게 평등의 원칙이 위배된다고 한 적이 없어요. 합헌이에요. 합헌. 근데 지금 이렇게 바뀌어져 있으니까 가능하다고 바뀌어져 있으니까 이거 위헌 떠가지고 그런가? 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랬죠. 그렇죠? 뭐라고 계속 강조했냐면
어떤 법률이 합헌이더라도 입법자가 임의로 바꿀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3번 지문은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4번. 법원이 사법권을 행사해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가 대표적인 사법 절차다. 그래서 사법 절차를 특징 지으려면 판단 기관이 독립성이고 공정성이 있고 그다음에 심리 구조가 있어야 되고 절차적 권리 보장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이제 틀린 지문이 아니죠. 그래서 3번이 답이다. 국방의 의무? 1번 너무 길어. 국방 의무는 이렇게 읽으면 되죠. 적극적 병력 형성 의무도 있고 직접적인 병력 형성 의무도 있고 그다음에 간접적인 병력 형성 의무도 있다. 이렇게 읽으면 되죠. 이번에 이렇게 징집 대상자가 뭐냐면은 누구를 군대를 가라고 할 것인가. 이것은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분야겠죠. 그래서 남자들을 몇 살까지 데리고 갈지 아니면 여자들을 징병을 시키지 말지는 입법자의 넓은 입법 재량이 인정이 된다. 3번은 여러분들 요거 배웠죠. 최근에 법무사에서도 나왔는데 시력에 복무 중인 예비역이라는 게 누구냐면은 지금 민간인이었는데 예비군 훈련 소집된 거예요. 그럼 그 순간만큼은 군인 취급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형법이 적용이 되면 일반 형법이 아니라 군형법이 적용이 되는 것은 헌법 위배되지 않는다. 그럼 4번인데 이것도 강조한 것에 나왔네. 여러분들 잘 보세요. 병역 의무 자체를 이행하느라 받는 불이익, 즉 병역 의무의 이행으로 병역 의무 이행 중에 있는 불이익은 병역 의무의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죠. 왜냐하면 이게 말장난인데 병역 의무의 이행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라는 것은 군대를 갔다 왔다는 이유로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군대를 가서 그 과정에서 있는 불이익, 저는 이제 조금 농담 섞어서 말하지만 단순 반복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머리가 좀 나빠진다. 이런 불이익은 이행 중에 있는 불이익이지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따로 받는 불이익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3번, 4번 말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뒀던 게 기억이 나면은 빨리 문제를 풀 수 있었을 것이다. 쉽진 않았죠. 14번, 1번 죄형법정 주의네요. 그래서 세 번째 줄에 무엇이 범죄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떤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법률로 정해야 된다. 그럼 위임을 못해? 이것도 시험에서 많이 나왔지. 위임을 절대 못해? 틀렸죠. 처벌법규의 위임이 가능하죠. 아주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해서 3번도 여러분들 최신 판례 들었으면 바로 나오지. 주거침입 강제추행죄랑 주거침입 준강제추행죄 몇 년 이상? 7년 이상 괜히 바꿔가지고 위헌성이 떴다라고 기억이 났죠. 이거랑 비교했을 때 야주절의 미수범이 준강제추행까지 했을 때는 7년 이상은 합헌이었죠. 최신 판례 배웠을 때 기억이 났죠. 그 다음에 4번은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에 불과하니까 죄형법정주의 규율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죄형법정주의 규율 대상은 형벌만이니까. 그래서 문제 어려운 문제 아니었습니다. 15번 이거 저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거 고양이 야옹 판례 생각하면 돼요. 뭔 소리였냐? 병력 동원 훈련 소집 통지서,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우리 엄마가 받았어요. 국령이 대신. 근데 그거 식탁 위에 올려놨는데 갑자기 우리 집에서 키우던 고양이가 야옹 이렇게 쳐가지고 그 식탁에서 떨어져가지고 뭐 밖으로 날아가던가 아니면 소파 밑으로 숨었어요. 그래서 국령이가 예비군을 가지 못했어요. 그러면 우리 엄마 징역 가야 돼요. 얘 말이 되냐? 위헌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체국에서 아니면은 병무청에서 제대로 본인한테 잘 전달할 의무가 있는 거지. 그거 가족한테 전달해 줬다 해가지고 그 가족이 본인한테 전달을 안 한 경우에는 그 가족한테 6개월 이하의 징역을 하는 것은 좀 지나치지 않느냐. 그래서 헌법 위반이 된다. 이게 1초 컷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2번도 최신 판례 배웠죠. 우리 집시법에서 5개 집회를 주최하려는 자는 사전에 이를 신고하는 건 맞는데 요게 중요해요. 사전에 이를 신고하는 거 위반하는 걸 무조건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위헌성이 있었다라고 최신 판례 자료에서도 다 공부를 했어요. 3번도 여러분들 원래 알고 있는 판례죠. 이제는 몇 년 이상의 징역을 받으면 선고권이 없다. 1년 이상의 선고를 받으면 선고권이 없다. 합헌이죠. 대신 이거랑 비교했을 때 모든 집행유예자랑 모든 수용자의 선거권을 부정한 것은 위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준을 몇 년으로 정했다? 1년으로 정했다. 이런 판례가 기억이 나면 돼요. 그 다음에 15번에 4번인데 15번에 4번도 재판에서 했죠. 다 했습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할 때 몇 분의 몇을 받아야지? 100분의 3 이상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선거하는 사람들 대충 계산해보면 한 3천만 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100분의 4이면 90만 표 이상을 얻어야지 비례대표 의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생각보다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무슨 조항이라고 하냐면은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저지하는 조항이 있다. 3% 넘어야지만 하나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 된다라고 이것도 재판에서 배웠습니다. 재판 적중률이 괜찮았죠? 이번에도 잘 찍는 게 아니라 잘 가르치는 거예요. 16번 통신자료 제공 요청 판례가 보이나? 여기 있다. 전기통신 사업자에게 수사기관 등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 통신자료 제공 요청은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이랑 꼭 구분하라 그랬죠. 통신자료 제공 요청은 여러분들의 핸드폰 번호, 그다음에 이름, 그다음에 주소, 그다음에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이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요거 취득하는 것은 임의수사에 불과해요. 그래서 임의수사에 불과한 것은 뭐가 적용해야 된다?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2번이 너무 답이다, 그치? 행정상 즉시 강제. 이거 어떤 판례 있었죠? 어떤 사람들이 불법 게임물로, 그러니까 도박 기계 있잖아. 그 옛날에 여러분들 그 바다 이야기 이런 거 알아요? 빠친코 이런 거예요. 그런 불법 도박 게임물을 운영하고 있어. 그럼 사전에 그거 영장 보내가지고 너네 딱 기다려 할 수 있어 없어? 없지. 왜냐면 사전에 영장 가져가지고 챙겨오면은 다 도망가고 없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것은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급박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영장주의가 원칙적으로 적용이 안 된다라고 공부를 했어요. 3번도 반갑죠? 병에 대한 징계 처분으로 영창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이 위배돼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왜냐면 요즘에는 영창 보내는 것보다 뭐가 더 페널티가 크다? 핸드폰 뺏어버리면 더 페널티가 크기 때문에 굳이 사람을 가둬놓는 영창 제도가 위헌성이 있다. 과잉금지 원칙이 위배돼서 위헌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4번도 지친데 이거 빨리 뽑아보자. 법원이 구속 집행 정지 결정을 내렸어요. 이게 뭐죠? 풀어준다는 거죠.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겠다. 풀어준다는 거죠. 요거 기억나요? 이렇게 구속을 개시, 시작하거나 유지, 구속기간 갱신하거나 풀어준다. 구속 집행 정지 결정 다 누구의 판단이 필요하다? 법관의 최종 판단이 필요해요. 근데 거기다가 갑자기 검사가 즉시항고 이래버리면은 법관이 풀어주기로 한 결정을 검사가 막아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최종적인 결정권이 누구한테 가버리니까? 검사한테 가버리니까 이 구속 집행 정지 결정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는 것을 검사에게 부여한 것이니까 영장주의 원칙이 뭐라고? 구속을 개시하거나 유지하거나 또는 종료할 때는 법관의 최종 판단이 있어야 되는데 최종 판단을 누구한테 줘버린 것이 되니까 검사에게 줘버린 것이 되니까 이것은 영장주의 원칙 위배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배웠던 판례죠. 법원직에서도 나올 거예요. 17번 재산권. 요거 여러분들 기억나요? 재산권을 제한할 때는 재산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객체가 지닌 사회적 연관성과 사회적 기능 이거 절대 중요하다 읽지 말라 그랬죠. 오히려 내 재산이 다른 사람들과 연관이 크게 돼 있다. 그 말이 뭐냐면은 다른 사람과 내 재산이 충돌할 수 있다. 그럼 이거 써보죠. 사회적 연관성과 기능이 커질수록 다른 사람에게 충돌을 일으키거나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 문제만이 아니라 내 재산이 다른 사람과 관련이 돼 있으니까. 그럼 국가는 더 나서야 돼. 그럼 입법 형성권은 넓어져요. 더 나서야 되니까. 이렇게 입법 형성권이 더 넓어지는 분야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심사한다? 완화해서 심사한다라고 진짜 한 50번은 배웠어요. 그래서 입법자에 의한 보다 광범위한 제한이 가능한 것은 입법 형성권이 크다. 여러분들 살처분 판례 나왔죠? 이거 위헌이다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그거 23조 1량이냐 사망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럼 잘 봐. 살처분 명령으로 인한 재산권의 제약은 수인 가능하다. 이게 뭐예요? 23조 1량이죠. 이 사회적 제약의 범위에 속한다. 하지만 너무 지나치다면은 뭘 해줘야 된다? 예외적으로 보상을 해주긴 해야 된다. 근데 그 보상이 어떤 판례가 기억이 나요? 축산 계열화 사업자 이런 판례가 기억이 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살처분은 그때 좀 설명을 할 때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려고 좀 싸가지 없게 말했던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한테 싸가지 없었던 게 아니라 그 돼지 누가 키우라고 강요했냐 이거야. 그래서 누가 목에 칼 들고 너 돼지 키워라 이랬냐 이거야. 자기가 돈 많이 벌려고 돼지 키운 건다. 근데 재수가 없어가지고 돼지 열병이 돌았다. 그래가지고 안타깝게도 살처분을 할 수밖에 없다. 근데 그걸 국가가 꼭 책임져야 된다. 보상을 해줘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또 아까도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이거 23조 1량이다 사망이다 라고 구별하는 것은 몇 가지 빼고는 다 23조 1량으로 풀면은 좋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죠. 우리 토지 수용할 때 사람들이 원하는 가격으로 안 쳐주고 국가가 정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괜찮다. 그리고 여러분들 4번은 저는 이거 문제 만들 때 그냥 제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출제위원님께서 좀 맞추라고 준 거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재산권이려면 나에게 쓸모가 있어야 되고 사적 유용성, 그리고 나에게 처분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권리가 아닌 단순한 이익이나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 또는 기업 활동의 사실적 법적 여건, 이것은 재산권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 집합 제한 조치가 코로나 때 있었죠. 그래서 음식점을 닫은 건 아니고 제한이 됐어요. 그러면은 돈을 조금 덜 벌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코로나가 흥하고 코로나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코로나가 있어도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 코로나가 있으면 돈을 적게 벌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마스크 사장님들 이런 분들은 돈 많이 벌었겠죠, 코로나 때. 근데 음식점 영업은 좀 제한이 됐을 거예요. 4인 미만 이렇게 받았으니까, 4인 제한 조치 이런 거 있었으니까. 근데 그거 우리가 어쩔 수 있나요? 제 말은 뭐냐면은 그 음식점 사장님들이 코로나가 올지 안 올지, 아니면 우리 업장은 코로나 못 들어오게 처분이 가능해요? 통제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그래서 이건 준 거예요. 맞추라고. 이 집합 제한 조치, 5번째 조론 쪽에 집합 제한 조치로 인해서 청구인들의 일반 음식점 영업이 제한됐어요. 영업이익이 감소한 것은 그냥 운이에요, 운. 그러면 재산권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준 거잖아. 이렇게. 재산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준 거잖아. 그래서 보상 규정을 두지 않아도 재산권을 제한조차 하지 않습니다. 재산권 보장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웠을 수는 있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맞추라고 준 것 같아요. 18번. 요거 쉽죠?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따라서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다 상고심 재판을 받을 필요는 없다. 왜냐면 1심이나 2심에서 뭐 해주니까? 사실 문제, 법률 문제 다 판정을 해주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거 형의 선고를 할 때 유죄겠죠. 유죄를 때릴 때 피고인한테 소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합니다. 그러면은 돈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뭔가 비싼 변호사를 못 쓰거나 아니면 뭐 복사비 아니면 증인 감정인 이런 신청에 대한 비용이 있으니까 피고인의 재판 정구권을 제한은 해요. 근데 뭔 아니다? 침해는 아니다. 그 다음에 3번인데 수용자라 할지라도 확정되지 않은 별도 형사재판은 미결 수용자다. 요 판례 중요하죠. 형사재판 출석 시 무조건 사법 착용시키는 것은 침해한다. 비교 판례가 뭐예요? 아마 4번 답이 있겠죠. 일단 민사재판의 당사자로 출석할 때는 죄수복을 입던지 말든지 상관없다 그랬죠. 형사재판에서는 미결 수용자 취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죄수복을 입고 있으면 판사님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이니까 되게 죄인 같아요. 그러니까 사법 착용을 강요하는 게 위헌일 수 있는데, 민사재판에서는 당사자가 둘 중에 한 명이 그 죄수복을 입고 있으면 안 빌려준 돈이 빌려준 게 돼요? 아니죠. 상관없죠. 그냥 증거에 따라서 판단하면 되죠. 그래서 옷차림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무슨 재판일 때는? 민사재판일 때는. 그래서 민사재판의 당사자로 출석하는 수용자는 사법 착용을 불허하는 것은 합헌이에요. 이런 거 틀리면 안 돼요. 진짜 이건 너무 쉬운 거예요. 알겠죠? 좋아요. 19번 가처분. 강조한 거 나오죠. 가처분이 인정이 될 수 있다 이건데, 3번이 이제 개별적인 판례니까 뭐 이런 것까지는 안 공부하거나 아니면 몰랐어도 돼요. 근데 2번, 4번이 뭐였냐면은 2번만 보고도 풀 수 있다. 선생님이 두 문자 뭐 따줬어요? 정권가 따줬죠. 이게 가처분 규정이죠. 정당해산 심판, 권한쟁의 심판 추가해가지고 최근에 법 개정됐을 때 어디도 가처분 가능하다. 헌법소원 심판도 가처분 가능하다. 그럼 봐봐, 2번 이미 틀렸어. 정당해산 심판만 가처분 규정이 있다? 틀렸어요. 일단 권한쟁의 심판도 있고요, 추가돼서 모두 있다. 헌법소원 심판도 가처분 된다라고 규정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2번도 사실 여러분들이 조금만 공부했으면, 탄정권 구두, 정건가 이것만 공부했으면은 잘 알 수 있다. 위헌서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알려줬잖아요. 아니야, 그거는 면피용이고 여러분들 머리에 때려 박아야 되는 저의 의무가 있죠. 그래서 4번은 헌법소원 심판도 가처분이 가능하다라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2번 보고 1분 안에, 1분도 길어, 한 30초 안에 풀어야 되는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20번 두 번째 줄에 감사위원은
탄핵만 되고 그 밖의 사유로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면책되지 않는다. 틀렸죠? 법관도 그렇고 감사위원도 그렇고 뭔가 그 신분 보장이 잘 되지만 그 질병 등으로 인해서 아프게 된 경우에는 퇴직하게 할 수 있죠. 그래서 탄핵만으로 쫓겨날 수 있느냐? 틀린 질문이에요.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국무회의 대통령이 국무회의 의장이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다. 그다음에 3번 행정부 업무 일부를 각 부가 아닌 행정기관 어디죠? 뭐 국정원이라든지 뭐 대통령 비서실 이런 데 할 수 있죠. 4번은 무조건 알아야 되죠. 법률안 이의가 있을 때는 15인의 이의서를 붙여서 국회에 환부하고 제의 요구할 수 있고 제의 붙이고 제적용 과반수 출석과 가중된 정족수 3분의 2 이상. 그래서 1번은 결국 조문 문제죠. 외울 거 외웠냐. 감사원에 재직하고 있는 감사원장이나 감사위원 또는 법관이나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아주 신분의 독립성이 유지가 되는데 그럼 탄핵만으로 쫓아낼 수 있냐? 아니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이런 걸로도 쫓아낼 수 있다. 이런 식으로도 공부를 했어요. 기억이 안 날 수 있죠. 아쉽다. 21번. 나 이 문제는 정말 여러분들한테 강요를 한다. 미안합니다. 강조를 엄청 했었던 기억이 있다. 최판에서 기계적으로 외웠어도 맞죠. 봐봐. 허위사실 공표는 금지해야 되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틀렸지. 근데 이거랑 세트로 따라오는 판례 있지. 후보자 비방금지 조항 기억나요? 봐봐. 사실을 적시해서 그 사실이 근데 그 후보자를 비방할 수 있어.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나왔는데 다른 사람이 후보로 나온 거야. 그래서 같은 연설을 해서 여러분들 사실 제 옆에 있는 XX 후보자님 가발입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가발이에요. 사실을 적시했어요. 근데 좀 후보자를 비방하는 느낌이 있을 수 있죠. 아니면은 다른 후보한테 여러분들 이 후보님은 전과가 뭐 7범입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사실이에요. 사실을 적시해서 후보자를 비방할 수 있죠. 만약에 이 후보자 비방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게 합헌이라면 이렇게 같이 선거에 참여하는 사람들끼리 좋은 말만 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배웠어요. 선거에 있어서는 포지티브한 뭐 표현도 필요하지만 어느 정도 네거티브한 표현을 해가지고 본인들을 조금 알릴 필요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기술도 써야 되는데 후보자 비방을 한다는 것을 무조건 금지하고 처벌해버리면 후보자들끼리 무조건 좋은 말만 해주고 칭찬만 해주고 그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선거 과정에서 그런 표현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후보자를 비방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는 게 오히려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서 침해하니까 이거 4번은 결국 거꾸로 낸 건데 똑띠 알면 맞출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2번 3번은 뭐냐? 잘 봐. 허위 사실 공표 금지 조항 합헌이니까 명확성은 지급이 안 되고 그다음에 잘 봐. 이 후보자 비방 금지 조항이 위헌이긴 하지만 최판에서도 정확하게 정리를 해줘야 하는데 명확성 원칙에는 위배가 안 됐지만 뭐에는 위배되게 과잉 금지 원칙에는 위배가 돼서 위헌이다라고 진짜 몇 줄도 안 되는 내용으로 정리를 다 해줬어요. 그러니까 최판을 안 들으면 안 돼. 알겠죠? 1번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표현이니까 엄격한 심사 기준 요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왜 안 들었을까 이렇게 자책하지 마세요. 알겠죠? 제가 좀 더 잔소리를 많이 할게요. 22번도 너무 쉬운데. 법관 징계법상 면직 없죠? 법관은 함부로 자를 수 없어요. 징계로. 정직, 감복, 견책밖에 없어요. 그래서 2번이 바로 답입니다. 근데 문제는 풀어봐야 돼요. 법관에 대한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대법원이 단심으로 재판하는 거 합헌이고 비교 판례 기억나요? 변호사 징계 소송을 단심으로 하는 것은 위헌성이 있었다. 4번은 너무 많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니까 맨날 떠드는 거 뭐였어?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이런 것들 떠들었죠. 3번은 수원지방법원 또는 지원에서 관할하는 민사형사 가사 행정합의 사건에 항소심을 관할하는 별도의 고승법원을 설치해주면 좋지만 무조건 그걸 설치해줘야 될 자기 의무는 없다 이렇게 읽으면 되는데 3번은 이제 여러분들의 생소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거랑 상관없이 2번 보고 바로 찍어야 돼요. 3번 이게 좀 어려웠다. 그렇죠? 일단 탄정권 구두 쓰니까 요거 맞지 걸릴 수 있었어. 그다음에 여러분들 3번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물어봐도 선생님 교육감 못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공부하는 거 아니야? 그거는 무슨 판례냐면은 지방자치단체 내부 기관끼리는 권한쟁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외부적인 기관에서는 교육감도 권한쟁의가 돼요. 그래서 권한쟁의가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교육이나 학예에 관한 조례예요. 그럼 교육감이 권한쟁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데 요거 헷갈렸을 수 있어요. 왜냐면 1번이 너무 어렵거든요. 그다음에 4번은 헌법소원의 인용 결정이 기속력 있지만 권한쟁의 심판은 모든 결정이 기속력 있다고 정리를 해줬죠. 그래서 4번이 맞는데 아마 1번과 3번 중에서 고민했었을 것이다. 근데 조금 이거는 틀리라고 낸 문제 같아요. 왜냐면 우리 헌법상 권한쟁의 심판제도가 1960년 3차 개정헌법에서 처음 규정된 건 맞거든요. 근데 그때는 국가기관 상호 간에만 권한쟁의 심판할 수 있다라고 규정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는 지방자치제도가 제대로 시행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냥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쟁의만 헌법에 규정해 놓은 거예요. 근데 그런 역사 문제 좀 어려운데 제 생각에는 이거 새로운 기출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틀리라고 낸 것 같으니까 이런 문제들은 좀 틀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알겠죠? 24번 조례. 교육감은 교육규칙 제정할 수 있겠죠. 맞고. 2번은 법원직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때는 법률의 의미 있어야 된다. 맞죠? 3번 특정 구역 안에서 업소별로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 여기가 세종시라 그랬죠? 요거 간판 하나만 써라 라는 것은 헌법 위배되지 않으니까 4번이 답이 될 텐데 여러분들 잘 봐요. 지방의회가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A, B, C, D, E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지방자치단체장한테 보내. 근데 지방자치단체장이 야, 그 D랑 E는 지워라. 이렇게 해가지고 재의결하면은 이 만들어진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거예요? 장이 만든 거예요? 장이 만든 거랑 똑같죠. 그러니까 법률안을 거부할 때도 무슨 거부만 가능한데? 이제 기억이 나지. 법률안을 거부할 때도 뭐만 가능한데? 전부 거부만 가능한데 조례안 거부할 때도 전부 거부만 가능합니다. 일부 거부 안 돼요. 왜냐면 일부 거부를 허용해버리면 지방의회가 조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장이 조례를 만드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4번이다. 그 다음에 25번에 2번은 완전 생소하죠. 완전히 처음 나온 지문인데 요거는 맞춘 사람들은 아마 1, 3, 4번 제끼고 풀었을 거예요. 왜냐면 1, 3, 4번 1번 근로자는 그냥 근로삼권을 가진다. 맞네.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연에서 가지고. 3번 노동삼권도 뭐가 가능한 기본권이다. 제한이 가능한 기본권이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4번도 단체협약 체결권이 우리가 들어있다 그랬죠. 단체교섭권에는 단체협약 체결권이 들어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쉽게 읽어버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1번과 3번과 4번이 너무 기존의 기출에서 많이 나왔던 내용이니까 이거를 우리가 골라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고 너무 생소한 지문이니까 하다가 틀렸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게 뭐냐? 공무원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이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단체협약의 내용이 7% 임금을 올려주기로 했대요. 근데 법률이나 명령에서 5%까지만 올려주기로 한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단체협약이 이겨? 법령이 이겨? 법령이 이기죠. 그래서 이렇게 법령, 조례, 예산에 의해서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서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 역시 단체협약으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겠다? 즉 법령이나 조례 등에 약간 충돌하는 단체협약도 단체협약으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겠다? 그럴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어떠한 법령을 따라야 될 의무가 있고 그다음에 아무리 단체협약이라 할지라도 공적인 성격을 가진 공무원들이니까 법령을 어겨서까지 단체협약을 만들 수는 없겠죠. 그래서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의 범위 내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읽으면 되겠다. 너무 생소했어요.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끝났는데 우리 설명회 한대요. 그래서 설명회 많이 참고해 주시고요. 초반에 총평하면서 저 개인적으로 이제 이런 말 쓸까 말까 많이 고민을 했는데 저의 역할이 이제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합격시키는 게 저의 이제 사명이자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세게 말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상처받으셨어 하면은 조금 사과를 드리고 싶고 그래도 저의 마음은 바뀌지 않아요. 공부할 건 해야 되고 외워야 될 건 외워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 차갑게 말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서운한데 조금 달래주지 못했다고 했을 때 너무 또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또 이렇게 깔끔하게 우리 서로 어른이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뭐 이국영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나 법원직 합격하면 뭐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마인드로 진짜 그러니까 법원직 공부해서 합격하는 게 훨씬 어려운 거니까 여러분들이 꼭 원하는 목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꿈이라는 걸 이루는 게 있어서 좀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런가? 너무 날로 먹으면 안 돼요. 왜냐면 법원직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좋은 직업군에 속해요. 그러니까 경쟁률이 꽤 있겠죠. 지금 이제 경쟁률이 많이 낮아졌지만, 그러니까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직업은 아니에요. 일단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야 되니까. 그만큼 진지하게 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똑같이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임해야 시험에 합격해 볼 수 있는 어떠한 자격을 좀 취득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너무 쉽게 합격하려고만 하면은 그런 진지한 사람들을 이기기 어렵지 않을까요? 왜냐면은 수준이, 공부 수준이 다 비슷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삶이 힘들기 때문에 조금 쉽게 공부하려는 것도 있고, 저도 그렇죠. 저도 쉽게 돈 벌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남들이 원하는 것들은 나도 똑같이 고생은 해야지 리워드가 온다고 생각을 해요. 조금 꼰대 같은 잔소리 드려서 죄송한데 진짜 진지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저도 제 강의에 따라서 책임을 지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은 계속 강조했듯이 맞출 건 무조건 맞게 해드리고, 그다음에 100점을 못 맞는다더라도 충분한 합격 점수를 만들어서 면접반에 데리고 올 수 있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릴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번에 해설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뭐 설명회나 아니면 뭐 일순환 강의에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